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안톤 체홉 단편소설 낭독 시리즈 5번째 공포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보면 오싹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공포는 꼭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톤 체홉의 공포, 내 친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실리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갔다.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농사는 제법 잘 풀리는 듯 했지만 나는 늘 그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차라리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햇볕에 그을리고 먼지로 잿빛이 된 얼굴로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된 채 대문이나 입구에서 나를 만날 때면 그랬다. 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내가 아이 다루듯 그를 데려가 재우는 모습을 볼 때면 그랬다. 혹은 졸음을 참고 힘겹게 눈을 뜨고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 자신의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면 나는 그를 농부나 농장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치고 피곤한 한 남자로만 보였다. 그가 농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고 아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게 좋았고 한 번 방문하면 이틀이나 사흘씩 머물렀다. 그의 집도 좋았고 공원과 커다란 과수원, 강도 마음에 들었다. 그가 들려주는 철학도 좋았다. 비록 약간 밋밋하고 수사적이긴 했지만 말이다. 아마도 나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다. 다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시절의 감정을 아직까지도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똑똑하고 마음씨 좋은 진실된 사람이었고 지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거나 우리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라고 표현할 때면 나는 이상하게 불편하고 어색했다. 그의 애정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차라리 형식적인 친분만 유지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았다. 사실 나는 그의 아내인 마리아 세르게예브나에게 굉장히 끌렸다.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과 눈빛, 목소리, 걸음걸이에 자꾸만 눈길이 갔다. 오랫동안 못 보면 그리워졌고 상상 속에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모습이 바로 그녀였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무언가를 꿈꾸거나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둘이 단둘이 남을 때면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남편은 내 친구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어색했다.
그녀가 내가 좋아하는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 때면 나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바보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런 내 변화를 눈치채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신가 봐요. 들판에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불러와야겠네요. 그러다 남편이 돌아오면 꼭 이렇게 덧붙였다. 자, 이제 당신 친구가 왔네요. 이제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1년 반이 흘렀다. 어느 7월의 일요일이었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와 나는 소일거리 삼아 저녁거리나 사러 근처 큰 마을 클루시노로 마차를 타고 갔다. 우리가 가게들을 둘러보는 사이 해가 저물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날 저녁이 찾아왔다. 우리는 비누처럼 생긴 치즈와 돌처럼 딱딱하고 타르 냄새가 나는 소시지를 산 다음 마지막으로 맥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선술집으로 향했다. 마부는 말편자를 갈기 위해 대장간으로 가야 했으므로 우리는 교회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웃으며 걸어가는 동안 마치 탐정처럼 은밀한 태도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40명의 순교자라는 꽤나 이상한 별명으로 통하는 남자였다. 그 40명의 순교자는 가브릴라 세베로프 혹은 줄여서 가브리우시카라는 사람이었으며 한때 내 하인으로 있다가 술버릇 때문에 쫓겨난 자였다. 그는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집에서도 같은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는 지독한 술꾼이었고 그의 인생 자체가 술과 방탕에 절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신부였고 어머니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상류층 사람이었지만 그가 헝클어진 수염에 해진 재킷을 걸치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나는 그에게서 그런 고귀함의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신학교에 다니다가 담배를 피운 일 때문에 퇴학당했다고 말하곤 했다. 나중에는 주교청 직속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으며 수도원에서도 2년 정도 살다가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흡연 때문이 아니라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지방 저 지방을 떠돌다 결국 우리 지역에 정착했다. 하인, 산림관리인, 사냥터 관리인, 교회 관리인 등 별별 일을 다 하다가 결국 바람난 과부 요리사와 결혼했으며 마침내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서 구질구질한 삶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때문에 이제는 그가 자신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조차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스스로도 반신반의할 정도였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을 짐꾼이나 사냥꾼이라고 사칭하면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 소식도 없었다. 우리는 선술집에서 나와 교회로 가서 현관에 앉아 마부를 기다렸다. 40명의 순교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입에다 손을 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침이 날 때 공손하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겠다는 신용처럼 보였다.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습기 어린 밤 공기가 강하게 풍겼으며 달이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지만 구름은 딱 2조각뿐이었다. 큰 구름 하나와 그 뒤를 쫓는 작은 구름 하나. 마치 엄마와 아이가 장난치듯 노을이 사라져가는 서쪽 하늘을 향해 사이좋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멋진 날씨야.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40명의 순교자가 맞장구를 치면서 입을 손으로 가리고 예의 바르게 기침을 했다. 근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40명의 순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하느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빵 한 조각도 구하기 힘들고 개만도 못한 처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그러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주먹 위에 머리를 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교회는 마을 끝 강 둔덕이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담장 너머로 강과 초원이 보였다. 그곳에는 모닥불이 붉게 타올랐고 그 주위를 말과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모닥불 너머로도 불빛이 보였는데 작은 마을인 모양이었다. 노랫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과 초원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윳빛처럼 희고 짙은 안개 기둥이 물 위에 비친 별빛을 덮는가 하면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강 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안개는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었다. 어떤 안개는 서로 껴안는 것처럼, 어떤 건 인사를 하거나, 또 어떤 것들은 하늘로 소매를 치켜 올린 사제처럼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걸 바라보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아마 죽음이나 유령을 떠올렸던 것 같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봐, 친구. 왜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섭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려 할 때 꼭 유령이나 저승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럼 인생은 이해가 되나? 자네는 인생을 저승세계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내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기 때문에 그의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그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고 짙은 수염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보였다. 그의 눈빛은 슬프고 진지했으며 어딘가 두려운 기색도 있었다. 마치
끔찍한 이야기를 곧 꺼낼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특유의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인생이나 저승세계나 둘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없고 무서운 것 같아. 누군가는 유령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 나나 저 강가의 불빛이나 저 하늘의 별빛도 똑같이 낯설고 두려운 존재가 아닐까? 햄릿 왕자도 죽은 뒤에 꾸게 될 악몽이 두려워 자살하지 못했다고 하잖아. 그 유명한 독백 말이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 독백을 좋아하긴 했지만 마음속 깊이 와닿지는 않았어. 솔직히 털어놓자면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우울할 때면 가끔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보곤 해. 내 상상력은 수천 가지 어둡고 끔찍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지. 정말 숨이 막히고 가슴을 죄어오는 공포 속에 빠져본 적도 많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보다 더 무섭지는 않았어. 다시 말해 유령이 무섭긴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로 끔찍하다는 말이야. 나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두려운 거야. 어쩌면 내가 환자이거나 어딘가 잘못된 인간인지도 모르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여길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이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공포에 중독되고 있어. 광장공포증이라는 병이 있잖아. 내 병은 삶에 대한 공포야. 풀밭에 누워서 이제 막 태어난 딱정벌레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그 벌레의 삶이 끔찍한 일로 가득 찬 것 같고 그 미물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정확히 뭐가 무서운 건가? 내가 물었다. 모든 게 무섭지. 나는 천성적으로 심오한 인간이 못 되는지라 인류의 운명이니 저승세계니 하는 것엔 별로 흥미가 없어. 뜬구름 잡는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는 얘기지.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평범한 삶의 일상이야. 나는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 그런데 자신이 두려워.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이 나를 좁은 틀 안에 가둬놨어. 그래서 내 인생은 매일매일 그 틀 안에서 나 자신과 남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뿐이야. 죽는 순간까지 이런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미치게 해. 오늘 나는 무엇인가를 하지만 내일이면 벌써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돼. 베테르부르크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나는 겁을 먹고 이리로 왔지.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역시 겁이 나. 내 생각에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어. 그래서 매일 실수를 저지르고 옳지 못한 일을 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사는데 방해만 되는 불필요하고 시시한 짓거리들에 우리는 자신의 힘을 소진하고 있어. 이게 무서워.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복의 친구,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두려워. 나는 농부들도 무서워. 무슨 대단하고 고상한 목적이 있기에 저들은 괴로워하는지,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만약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저 사람들은 불필요한 존재야. 만약 인생의 의미가 가난과 끝없는 무지 속에 있는 거라면 그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고문이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저자를 한번 봐. 그는 40명의 순교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를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 두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40인의 순교자는 주먹에 대고 공손하게 기침을 하며 말했다. 저도 한때는 훌륭하신 나리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문제였죠. 만약에 불쌍한 이놈을 굽어 살피셔서 일자리를 주신다면 저는 하느님 앞에 맹세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교회 문지기가 지나가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종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면서 느릿느릿 10번을 울렸다. 이런, 벌써 10시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친구.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각들을 내가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별거 아닌 생각들인데도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로 몸을 지치게 만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밤에 그냥 쓰러져 자는 거야. 그래야 그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 애들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될 일이 없겠지. 하지만 이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자네가 알면 놀랄 거야. 사람들은 내게 멋진 아내가 있고 예쁜 아이들이 있고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라며 부러워하지.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 하지만 자네한테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짐이고 가장 무서운 올감이야.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쓴웃음이 번졌다. 그는 내 허리를 끌어안고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자네는 내 진정한 친구야. 나는 자네를 믿고 존경해. 친구라는 건 서로 마음을 열고 짐을 덜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자네한테 다 털어놓고 싶어. 자네가 보기에 그토록 행복할 것 같은 나의 가정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가장 큰 불행이자 공포야. 나의 결혼은 기묘하고 이상했어. 결혼 전에 나는 마샤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지. 꼬박 2년 동안이나 구애했어. 5번이나 청혼했는데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모두 거절했어. 그런데 6번째, 사랑에 몸이 단 나머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흡사 구걸이라도 하듯이 매달리며 청혼했고, 그제야 그녀는 승낙했어.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나? 당신을 사랑하진 않지만 정숙한 아내가 되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 당신을 사랑하진 않지만 정숙한 아내가 되겠어요. 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여전히 그녀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집을 비우면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고. 난 여전히 그녀가 날 사랑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몰라. 근데 웃긴 건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서로 여보라고 부르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아이도 둘이나 있고 재산도 공동명의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자넨 이해하겠어? 정말 잔인한 고문이야. 우리 관계에 관한 그 무엇도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녀를 증오하고 나 자신도 증오하고 우리 둘 다 증오해.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야. 매일매일 괴롭고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그런데도 그녀는 약을 올리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그녀의 머릿결은 눈부시고 미소는 더 눈부시고 나는 점점 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희망이 없어. 벌써 2명의 자식을 낳아준 여자를 사랑하는데 희망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 이게 정말 유령보다 덜 무서운 일일까? 그는 더 말할 생각이었지만 마침 마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이 준비된 것이었다. 우리가 마차에 타려 하자 40명의 순교자는 모자를 벗고 나리들의 고귀한 몸에 손댈 기회를 진작부터 고대하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심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좋아.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3일만 있어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 감사합니다, 나리. 40인의 순교자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요. 우리는 5마일 정도 떨어진 집으로 향했다.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이제 속이 후련해진 듯
내내 내 허리를 끌어안은 채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제는 쓰디쓴 두려움 대신 즐겁고 밝은 목소리로 만약 가정생활이 만족스러웠다면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 과학 연구를 시작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시골로 내몰았던 한때의 풍조는 서글픈 일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는 호밀과 밀은 풍부하지만 지성인은 좀처럼 드물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학문과 예술, 정치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등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펼치다가 문득 내일 아침 일찍 헤어지게 되어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는 목재 경매장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무거웠다. 그에게 미안했고 괜히 속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또 한편으론 반가운 느낌도 들었다. 떠오르는 커다란 붉은 달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엔 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떠올랐다. 키가 크고 날씬한 금발의 그녀. 우아하고 항상 단정하고 은은한 향이 풍기는 그녀.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어쩐지 들뜬 기분이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저녁 식탁에 앉았다. 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사온 음식들을 내오는 동안 나는 그녀가 정말로 눈부신 머릿결과 어떤 여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미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며 그녀의 모든 표정과 움직임에서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처럼 여겨졌다. 식사 도중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식사 후에 10분 정도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해서 말이야. 나는 먼저 들어가겠네. 편히들 있어요. 그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감사해 하듯 내 손을 힘껏 쥐면서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는 나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내일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 그는 별채로 잠을 자러 나갔다. 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페테르부르크식으로 늦게 잠자리에 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날따라 그게 더 반갑게 느껴졌다. 자, 우리 둘이 남겨지자 나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절 위해 한 곡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음악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는데 어떤 곡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통통하고 하얀 손을 바라보며 차갑고 무심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러다 그녀가 문득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없으니 따분하신 거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정을 위해서라면 한 달에 한 번 여기에 오는 걸로 충분할 텐데 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일어나서 나는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도 따라 일어나 벽난로 쪽으로 갔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녀가 그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오직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반갑죠. 요즘 세상에 이런 우정도 드문 일이니까. 저런.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물었다. 같이 정원 산책하실래요? 나는 먼저 테라스로 나갔다. 머릿속에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흥분 때문에 몸이 오싹했다. 이상할 게 없는 대화였는데도 그날 밤은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것만 같았다. 지금이 아니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처럼. 오늘 밤 공기가 정말 좋네요.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녀의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벽난로 근처에 서서 뒷짐을 지고 나를 외면한 채 멍하니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어째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따분하거든요. 당신은 당신 친구가 없을 때만 따분하시겠지만 나는 늘 따분해요. 당신에겐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몇 개를 퉁기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렇게 예의 차리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주무시고 싶으면 그냥 가서 주무세요. 당신이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친구라고 해서 굳이 그 아내까지 보살펴야 할 의무는 없죠.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제발 가세요. 나는 당연히 자러 가지 않았다.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버렸고 나는 응접실에 홀로 남아 악보를 뒤적이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갔다. 우리는 커튼 때문에 드리워진 그늘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발 밑에 계단에는 달빛이 뿌려져 있었고 정원에는 나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다. 저도 내일 가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물론이죠. 남편이 집에 없는데 여기 남아 계실 순 없겠죠. 그녀가 비꼬듯 말했다. 나와 사랑에 빠지면
당신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상상이 가네요. 만약 내가 당신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하면 얼마나 질겁을 할까 궁금하네요. 재밌겠죠? 그녀의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은 분노와 비아냥을 담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부드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미 그녀가 내 것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찬란한 황금빛 눈썹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도 아름다운 눈썹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수 있다고 상상하니 갑자기 너무나 꿈만 같아서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고 보니 너무 늦었네요. 편히 주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편히 자고 싶지 않은걸요? 그녀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가면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만약 편히 자게 된다면 나는 오늘 밤을 평생 저주할 겁니다. 그녀와 악수를 하고 문까지 바래다 주면서 나는 그녀가 나를 이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그녀의 표정 속에서 알았다. 나 또한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갔다. 책상 위에는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걸 보니 그의 다정한 마음과 우정이 떠올랐다.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다. 강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그 키 크고 홀쭉한 망령들이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집고 흘러다녔다. 이들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놀랄 만큼 맑고 투명한 공기 속에서 잎사귀 하나,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초록색 벤치를 지나가는데 셰익스피어 연극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달빛은 여기 벤치 위에서 저토록 달콤하게 잠들었구나. 정원 한쪽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올라가 앉았다. 가슴은 벅차오르고 머릿속은 황홀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꼭 껴안고 그 황홀한 황금빛 눈썹에 입 맞추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확대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가 나를 별로 애타게 만들지도 않고 그처럼 쉽게 무너진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길 위에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나는 곧 그가 40명의 순교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벤치에 털썩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3번 연달아 성호를 긋더니 땅바닥에 벌러덩 누웠다. 그러다 금세 일어나서 반대쪽으로 다시 누웠다. 모기와 축축한 밤 공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했다. 아, 인생이여.
그는 중얼거렸다.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여. 그의 초췌하고 구부정한 몸통, 거칠게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낮에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털어놨던 불행하고 고달픈 인생이 떠올랐다. 그러자 내 안의 황홀함이 삽시간에 식어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조용히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은 끔찍한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눈치 보지 말고 삶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아야 해. 인생이 날 부수기 전에 내가 먼저 원하는 걸 다 움켜쥐는 거야. 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테라스에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눈썹과 이마와 목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내 방에서 그녀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왔다고 말했다. 벌써 1년 넘게 그랬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맹세했고 울기도 했고 자기를 데리고 달아나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나는 몇 번이나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벌써 오래도록 그런 황홀한 느낌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 뭔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 안에는 마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우정처럼 어딘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다. 이것은 눈물과 맹세를 담고 있는 심각한 사랑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심각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눈물도 맹세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싫었다. 그저 이 달빛 어린 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밝은 유성처럼 휙 스쳐 지나가길 바랬다. 그걸로 충분했다. 새벽 3시쯤 그녀는 내 방을 나섰고 나는 방문에 기대 서서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갑자기 드미트리 페트로비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멈춰섰고 그를 피해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의 온몸은 그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짓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제 깜빡 잊고 자네 방에 모자를 놔두고 가서. 그는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는 모자를 찾아서 두 손으로 눌러 쓰더니 내 당황한 얼굴과 구두를 흘낏 쳐다보고는 전에 들은 적 없는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 운명인가 봐. 자네가 뭔가를 이해했다면 축하하네. 내 눈앞에는 온통 어둠뿐이야. 그리고 그는 가볍게 기침하며 방을 나갔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가 마구간으로 가 말들에게 마구를 직접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의 두 손이 덜덜 떨리고 동작은 불안정했으며 계속해서 초조하게
집 쪽을 힐끗힐끗 돌아보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기가 무서운 듯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마차에 올라앉더니 말들을 몰아 재빨리 떠나버렸다. 얼마 뒤에 나도 짐을 챙겼다. 해가 이미 떠오르고 있었고 어젯밤 보았던 그 안개는 아직 덤불과 언덕에 머물러 있었다. 벌써 어디선가 한 잔 걸친 40명의 순교자가 마부석에 앉아 술주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는 말들에게 소리쳤다. 알겠냐 이놈들아. 나는 태어나기를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기나 해. 나는 떠나면서 내내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를 떠올렸다. 그의 공포가 나에게도 옮겨온 것 같았다. 오늘 벌어진 일을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까마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들이 날아다닌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두렵게 느껴졌다. 나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다른 방법은 없었나? 그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심각하게 사랑해야만 했고, 그는 왜 하필 그 시간에 내 방에 모자를 가지러 온 거지? 모자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바로 페테르부르크로 떠났고 그 이후로 드미트리 페트로비치도 그의 아내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사람들 말로는 그들이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안톤 체홉의 공포, 내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엔 제목이 공포여서 무서운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귀신, 유령 같은 오싹오싹한 이야기일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땐 그런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귀신이나 유령이요. 본 적도 없는데 괜히 무섭고. 그러다 나이가 좀 드니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 라는 어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포라는 건 결국 알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는 유령이나 귀신이, 어른이 되고 나선 사람이나 또는 미래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 인물도 마찬가지였죠. 친구의 아내와 미래를 했던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친구의 반응이 너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무섭나요? 그 공포는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